50 이후에 현실은 극명하게 나와요. 질병이 생기고 퇴직을 당하고 마음의 고독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 극명하게 오는 걸 분명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코인이나 주식이 아니라 그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강제적으로 어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 부동산에 재테크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월급쟁이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합니다. 뭐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월급 받는 이제 네. 회사원으로서 자산을 이룬다는 게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은퇴하셨던 분들 보면은 네. 대부분 뭐 회사원분들 중에서 네. 좀 자산을 좀 이룬 네. 이런 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좀 했다고 보세요? 제법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분들에게는 5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첫째 부분은 어쩌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 명확한 목표. 근데 이게 명확한 목표라는 게 저는 이제 TTP라고 하는데 T는 이제 타겟이고요. 두 번째 T는 타임이고 P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만 있지 타임이 없고 네. 프로세스가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성공을까지 가는 사람들은 타임과 언제까지 그리고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설계할 줄 알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 생활 딱 시작하는 순간에 10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 10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딱 세웠잖아요. 그게 이제 타겟이겠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건 타임이고 그럼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월 200만 원씩 저축해 가지고 2억 4천을 해서 대출 받아 가지고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저축을 200만 원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절약해야 되고 얼마나 금금 전략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설계를 갖다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목표를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해요. 그리고 부자가 돼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쩌면 맥락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맥락을 정확하게 읽어가는 그런 눈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의 예를 맥도날드에서 사실 맥도날드를 프랜차이즈화 시켰던 네. 레이 크록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레이 크록의 이분이 사실 맥도날드 형제는 햄버거만 잘 만들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 햄버거만 잘 만들었던 걸 갖다가 비즈니스화 시켜서 했던 게 레이 크록이라는 네. 그분인데 그분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결국 투자받고 또한 투자받던 것들이 부동산 매입해가지고 이 부동산의 자산 가치 상승해가지고 결국은 맥도날드라는 그 회사가 패스트푸드 회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 형태로 해서 그렇죠. 자산 가치를 키웠던 것처럼 이렇게 돈이 어떻게 벌리는가 이거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갖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하나 예를 든다면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돼지고기 산업하는데 이베리코란 돼지고기를 갖다가 네. 수입하면서 이 수입했던 부분들을 갖다 활장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요. 그러니까 고창모라고 해서 고객 창업자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판매 루트에 대한 것들 갖다가 본능적으로 그 친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부분은 이 친구들은 대부분 성장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법칙이 흔히들 이렇게 상승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직적으로 상승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더라고요. 네. 계단식으로. 네.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 기간을 못 견디는 게 대부분 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맞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사람들 내가 3년 동안은 이 계단 여기 턱까지 가는 데까지 날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못 견디기 때문에 여기 튀어 오르는 걸 갖다 못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성장의 계단으로 흘러간다는 거 성장의 이 법칙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 네 번째 부분은 이분들은 남의 걸 잘 빌렸을 줄 알더라고요. 남의 걸 빌려가지고 네. 일종의 레버리지처럼 네, 돈도 잘 네. 투자받아서 돈도 빌리고 돈도 빌리고 지식도 네. 그러니까 거인 얻기 위해 쓰듯이 지식도 빌려 쓸 수 있고 특히나 더 잘 빌려 쓰는 건 인프라. 그러니까 그 친구 아까 얘기를 다시 한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에 그렇죠. 자기 카페를 열어온 거잖아요. 네.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 같아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었던 걸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것도 있을 거요. 더 좁혀서 본다면 저 이제 작가로서 그전까지는 네. 작가로서 창조해서 글을 써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했다. 책을 썼다는 건 그 책은 없었던데 내가 창조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렇게 5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월급쟁이라도 저희 집 같은 경우도 2,500만 원에서 50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 논리들이 그대로 다 적용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단순히 뭐 그냥 막 소비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네. 가치가 올라가는 그 네. 무언가에 대해서 왜 사야 되는지 네. 언제 사야 되는지 네. 살려면 어떻게 프로세스를 짜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회사원들도 가지고 있으면 네. 이게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월급 받아서 네.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술 먹고 막 네. 뭐 써버리고 네. 이러다가 정작 중요한 그 자산은 못 가지고 네. 네. 이러면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작가님도 이제 결국 이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쭉 네. 이렇게 그 자산이 좀 성장도 하셨고 뭐 저도 약간 네.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점점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들도 저 부동산을 성공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좀 옛날 버전이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인구 감소한다고 하고 뭐 이제 집값 오르는 거 좀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적인 기반을 갖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내력에. 네. 그러니까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위력이 아무리 사회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걸 갖다가 지탱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탱해 이겨난 거에 가장 앞에 천병으로 있는 게 지지대로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네. 50대 지금도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 40대까지도 마찬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가치들이 앞으로 미래에 가면 인구 감소에 떨어질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아요. 보통의 집값에 연관된 인구 구조와 집값에 연관된 것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을 해야 돼요. 네. 첫째 부분은 인구 수고요. 네. 그다음에 연령이고 인구 연령이고 두 번째가 인구 연령이고 세 번째가 인구 분포예요. 네 번째가 가구 수예요.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들보다 훨씬 더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구 수예요. 그렇죠. 요즘 뭐 1인 가구들이 워낙 많아요. 1, 1인 가구가 지금 60%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가구당 보통의 예전에 4명이 보통 한 가구당 인원수였거든요. 지금 2.2명까지 떨어졌어요. 네. 이게 아마 더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가구 수는 늘어날 거예요.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가구 수당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집값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연령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들도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편안한 집을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그런 수요들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아파트 같이 편안한 도시 속에 있는 공간들에 대한 구조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분포인데 인구 분포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극심한 게 지방의 소멸과 도시의 집중이잖아요. 특히 수도권의 집중. 네.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놓고 보면 분포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구 수나 가구 수나 연령이나 분포를 봤을 때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지방의 경우는 이제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겠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그리고 이 채널 대부분 다 보시는 분들이 아마 직장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네. 수도권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앞으로 당분간 집값에 대한 것들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부동산이 그 경제적 기반이 된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다 견딜 수가 있어요. 네. 다 견딜 수가 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경제적 기반이잖아요. 네. 근데 경제적 기반 중에 핵심이 뭐냐면 사실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을 놓고 보면 자산 중에 안전자산이라고 가장 칭하는 게 금, 땅, 집이잖아요. 네. 땅과 집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뭐 필수제기도 하고 네. 어쨌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어딘가에서 그러면서 이제 자산의 역할도 네. 하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도 뭐 이겨내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있으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자산 가치 상승의 역할하고 또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간에서 행복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 가치가 없잖아요. 네. 금은 그렇죠. 그냥 저장 가치는 분명한데 저장 가치는 분명한데 사용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장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장 가치마저도 출렁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게 그런 부분에도 출렁임이 없이 사용 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들한테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해라 뭐 이런 책들도 썼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것들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가 아까 말한 사용 가치와 어떤 저장 가치가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20, 30대들은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뭐 하락기도 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 안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긴 했는데 뭐 5, 60대 뭐 지금 노년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고령화라는 건 그분들이 더 많은 거니까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또 집값을 더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집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뭐 더 키워야 된다 아니면 더 좋은 데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좀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뭐 빌라나 뭐 이런데 아니면 뭐 조금 뭐 외곽으로 빠지더라도 좀 여유 자금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자산은 소득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소득 때문에 저장해 놓은 거지. 저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소득을 활용할 수 있게 자산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모색들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뭐 빌려준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좋은 동네 집 하나 있으신 분들이 보통 자기 집 월세 주고 자기도 이제 딴 데 가서 월세 살고 그 차액으로 생활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 한 70대 이런 분들만 해도 약간 전원주택 꿈꾸시고 약간 좀 외곽으로 뭐 시골 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의 한 50대 60대는 안 가려고. 안 가요. 50대 오히려 더 저 서울로 와야 된다는 의식들이 오히려. 명확해요. 이미 다 그런 환상들은 이미 다 깨진 것 같아요. 저희 또래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세컨드하우스에서 뭐 한 달에 한 3, 4일 정도 가서 좀 쉬다 오는 정도의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세컨드하우스에서 전원주택 개념으로 사는데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부분들은 견디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뭐가 있냐면 사실 의료에 대한 것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지방의 지금 의료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분들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좀 궁금한데 그 50대 분들 중에 이제 노후 대비가 안 된 분들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 기반이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반대로 그러면 부동산 자산 같은 것들이 좀 없거나 뭐 좀 부족하셔가지고 노후 대비가 안 됐던 거로 보시는 건지 뭐 어떤 뭐 기준이라고 보세요? 같이 이제 퇴사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회사 근처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라고 해서 신축한 데서 살았어요. 전세로. 전세로. 저는 이제 몸테크를 했잖아요. 그 재건축 아파트에서 살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그때 당시에 할 때 비용은 그 친구도 한 15억 정도 있었으니까 나도 한 15억 정도 됐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더 전세 낮은 데로 내려가면서 그거 갖다가 비용 가지고 쓰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거기다 집을 있었기 때문에 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반이 되니까 뭐 다른 걸 뭘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꾸 불안에 쫓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기반 자체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월급은 매달 그 친구 같은 경우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와서 있던 분들 다 써서 다 사라졌고 저는 이제 집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 친구 다 써서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산을 확보한 사람들만 퇴직 이후에 기반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30대 40대 지금 직장생활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자가 정도를 해서 부동산의 기반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음에 얘기하죠. 주거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이건 나중 문제고 기본적인 부동산이라는 건 가지고서 있으면서 그 기반 위에서 딴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가서 선택지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 친구처럼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안정적인 산 기반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뭐 내 집이 아니면 어쨌든 뭐 월세를 내든 뭐 전세를 내든 뭐 또 이사를 가든 뭐 이렇게 불안정해지니까 그렇죠. 꼭 비싼 집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거 안정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20대 30대 분들은 요즘 또 부동산 뭐 시장도 뭐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고 뭐 인구 감소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뭐 코인이나 주식 같이 약간 금융자산 투자를 좀 선호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아예 뭐 미국 자산, 미국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분들도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뭐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월급 받는 게 약간 좀 크게 뭐 이거 푼돈 받아서 뭐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한 4, 5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은 하루에도 막 월급만큼 벌어볼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단기간에
코인화 주식해가지고 저는 돈을 일확천금을 버는 것도 문제된 것 같고요. 그동안에 모아놨던 종잣돈 4, 5천만 원 뭐 1억 정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하는 것들이 맞지 자기가 하고 있는 잡을 가진 상태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해가면서 그 일확천금을 얻는 것들은 하지 않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워렌 버핏이 그 1965년도부터 2014년까지 49년 동안 연간 수익률이 21.6%밖에 안 되더라고요. 높은 거잖아요. 근데 50년. 아니 근데 네. 이분들은 네. 단기간에 그렇죠. 100% 200%를 갖다 맞아요.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내 한 달 내 그 21.6을 한 달로 나누면 2%도 안 돼요. 그렇죠. 보통 주식하는 분들은 한 달에 한 15% 20%씩은 그러니까 번다고 생각하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1년에 20% 버는데. 월에 2%인데 월에 2%가 안 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해온 건데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무슨 시간이 있고 무슨 투자에 대한 식견이 있어가지고 50% 100%의 수익률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나는 문제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월급에 대한 가치를 폄하할 거고 네.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잃어버린 만큼 다시 또 그 기간만큼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아들들한테는 주식하고 코인은 하지 못하게 해요. 모든 투자의 기본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대부분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니까 단기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갖다 높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타임을 갖다가 계속 쌓아가면은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49년 동안 그렇죠. 연수익률 21%만 넘기면 그렇게 가부가 늘은데요. 그 번 돈의 거의 대부분 60대 이후에 네. 막 급증한 네.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야 좀 쉽게 말하면 인생의 크레파스를 만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크레파스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50 이후에 현실은 극명하게 나와요. 질병이 생기고 퇴직을 당하고 마음의 고독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 극명하게 오는 걸 분명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코인이나 주식이 아니라 그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강제적으로 어쩌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 부동산에 재테크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월급쟁이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거 하면은 계속 신경 쓰이고 뭐 오늘 7% 빠지면 일 못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대는 일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거에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변동성이 좀 낮은 투자처로 이제 부동산 같은 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경제 관련된 분들이 얘기 많이 할 때 이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얘기들도 조언들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젊은 분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깊게 빠져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표현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길로 혹시나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들한테는 가라고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듣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직장을 생활하고 계신 분이라면 위험성이 큰 부분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이쪽으로 잠깐 쏠려가면서 갑자기 막 이제 막 동전주 사고 막 뭐 상한가 따라잡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보면 막 돈 날리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스텝이 한번 잘못 꼬이면 이 스텝을 바로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에 좀 집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집은 또 이제 대부분 직장이 서울이니까 서울 집값이 또 워낙 비싸서 요즘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받는 사회 초년생이 그 과거처럼 그 과거에 지금의 뭐 50대, 60대처럼 다시 신입사원 때부터 부동산 하기에는 좀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금융자산 같은 걸로 변동성 빠른 걸로 빨리 불려가지고 그 다음에 집을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왜 필수사항이냐면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은 물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금수저. 아버지가 부자 재벌에서 금수저인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죠. 그 금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재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뭐 손흥민이나 김연아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황금 손이라서 막 돈을 끌고 모을 수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1%의 확률이에요. 저의 확률은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저같이 하는 거 성공하려면 확률 열심히 아껴가지고 하는 돈 것도 모아서 네. 무언가 한 80% 확률이 되는데 주식이나 코인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올리는 건 1%의 확률이에요. 그 1%의 확률에 자기 인생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같이 해야죠. 80% 안정된 길로 가는 게 맞잖아요. 20대 때부터 가고 좀 빨리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힘은 뭉쳐진 돈의 힘이 워낙 강하다는 건 대표님들 이렇게 사오면 네. 알잖아요. 1,000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억에서 100억, 1,000억으로 올라가면 그건 신급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목돈까지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모아서 목돈을 가지고서 해야 될 수 있게 해나가야지. 그래야지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그만한 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고서 하는 부분들은 나라고 떨어지는 99%에 포함되는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 확률상 좀 그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네. 게 유리하죠. 물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1%들은 뭐 엄청난 부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또 안 될 확률도 네. 높은 거니까. 그런 입시 상담하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대요. 운동선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저기 아이돌 돼가지고 가수로 성공하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 얘기 한다고 그러대요. 너가 아무리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던 늘 네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다. 네. 근데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의사가 되거나 하는 확률은 내가 보기엔 60% 70%가 된다. 네. 그럼 너 지금 의사가 될 거냐? 아니면 그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1%에 포함될 거냐?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확률 싸움인데. 네, 확률 싸움이죠. 네, 내가 이제 진짜 재능이 많은 재능러면은 뭐 가능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프로 선수들 좀 이렇게 아는 분이 있는데 네. 프로 선수 되는 것도 엄청나게 네. 어려운 건데 그쵸. 된다고 해서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만 네. 돈을 또 많이 버니까 그래서 실제로 프로 선수가 됐다고 해서 막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아마 0.01% 정도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투자의 세계에서도 0.01%에 포함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보다는 80% 성공했던 사람들 저같이 찌질해 보이더라도 80%의 성공 확률을 얘기하고 그 제한하는 부분들을 갖다 받아주는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 너무 고되고 고통스럽고 길다 보니까 좀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또 약간 좀 그렇게 가는 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행복의 틀이 그 행복해야 되겠다.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행복이다. 이거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고착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렇게 파랑새를 아무리 찾아도 파랑새 없더라고요. 행복은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그 부분에서 더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뭐 5시 일어나서 뭐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일상적인 생활의 루틴 속에서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저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행복이라는 것들도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예. 그 이제 회사원들, 예. 월급쟁이들이 이제 부자가 되려면 예. 무언가를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천을 해야 예. 되고 무언가 행동할 거, 뭐 실천할 거 어떤 이런 건 꼭 좀 해라. 예.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급쟁이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첫째 부분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이 고정소득이 얼마나 큰 소득이 큰 힘을 가졌는가에 대한 것들 첫 번째 인식하시고요. 그 고정소득을 목돈같이 더 큰 힘으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시고 저축하셔서 그래서 목돈을 만드시면 이 목돈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쩌면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할 수 있는 준비를 그 작은 시작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제 공부를 이론적인 공부도 좀 필요해요. 그렇게 그렇죠. 이론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가 되면 뭐냐면 자기 행동에 대한 추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하는데 이론 공부할 때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계부 쓰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세요. 가계부 쓰는 것부터 그다음에 종이신문을 해서 경제 부분에 대한 신문을 읽고 경제 관련된 책을 읽고 이런 유튜브를 듣고 하면서 안으로 이론을 단단하게 해놓으면 이런 단단한 토대 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간다 그러면 누구나 다 월급쟁이로 부자 뭐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부자로 은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경제적 기반 정도는 가지고서 50대를 맞이하는 부분이 앞으로 노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행복을 지켜주는 튼튼한 지지대가 됩니다. 젊을 때는 이제 소비를 하고 싶지만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넘어서 또 제2의 인생을 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경제적 기반이 있냐 없냐는 예.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니까 예. 지금 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한 30대 분들 이런 분들도 막 쓰고 싶죠. 막 네. 차 사고 싶고 네. 막 이러지만 조금 더 한번 좀 네. 길게 보면 노후와 그리고 내 제2의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작가님과 함께 평범한 월급쟁이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노후에 대해서 이제 뭐 어찌 보면 좀 약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들어보신 분들도 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 뭐 다양한 얘기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인생의 플랜을 세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